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는 공동주택 시설 개론 생기초 이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주택관리사 시설 개론 공부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혹시 풀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처음 들어보셨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셨습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뭐 대전이나 대구, 부산 이렇게 대도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시고요.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론과 기출을 매칭한 합격에 가장 적합한 강의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나 본 어느 정도 사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설개론 보면 용어가 어렵죠. 그 용어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경험과 제 경험이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늘 경험해보는 사례 매칭한 합격이 쉬운 이런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자, 5만 가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교재, 와, 두껍습니다. 프린트 많이 줍니다. 이거 다 갖고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힘듭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것은 딱 60점에서 70점 사이, 그죠? 100점 맞기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이 늘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5만 가지 없이 필수 포인트로 매칭한 합격의 필수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루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오셨냐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겠냐고 궁금해 하셔요. 왜? 그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여러분과 호흡을 맞추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또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점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 부분을 살살 말씀해 드리고 중간중간에 퀴즈가 나가요. 물론 이 퀴즈에 대한 답변을 다 말씀하시긴 하지만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양방향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의 전문 강의 바로 누구? 김건일입니다. 누구라고요? 김건일.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생기초 이론입니다. 이런 관련되는 목차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늘 그렇잖아요. 어떤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 공부에 대한 과목을 어떻게 편성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 뭘 보겠다? 시험의 특성을 알아보자. 두 번째, 뭘 알아보자? 구조 파트 알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설립 파트를 알아봐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 드시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눴는데 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공부합니까? 아니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바로 시험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공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부 파트 세 장이지만 각각 기출과 매칭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럼 일단 우리 다음 우리가 여러분의 학습 목표는 바로 뭘까요?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거.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 맞춰야 되죠? 지금 현재 무슨 과목 공부하는 거죠? 시설개론. 공동주택 시설개론인데 너무 길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공동주택 시설개론은 뭐라 할까요? 시설개론이라 하자. 그럼 시설개론의 전문 강의 누굴까요? 김건일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론과 기출이 같다 그러면 예스예요. 근데 이론과 기출이 틀려? 의미가 없죠. 왜? 엄청나게 많은 이론 공부하면 뭐 합니까? 기출 문제 안 나와. 사실 기출 문제 나오지 않는 걸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 공부 실력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론과 기출이 떨어지는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득점을 받을 수 있고 득점 받겠다는 얘기는 합격도 더 쉬워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모든 이론 학습은 기출 문제를 맞추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 있겠죠? 그렇죠? 반갑습니다. 예, 처음 공부하시다 보면 아마 1차가 뭐고 2차가 뭐고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시험을 한번 보셨다 그러면 이 정도는 아시겠지만, 생기초니까, 그때 우리 시험은요,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어요. 1차 시험에 3과목이 있습니다. 3과목? 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과목이 뭘까요? 공동주택 시설개론이죠. 이 공동주택 시설개론. 그럼 이 3과목을 보면, 과목별 40점 이상 받으셔야 돼요. 40점 미만은 과락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과락이 있습니까? 과락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아마 이것은 어떤 포인트 없이 학습하다 보면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나는 시험장 갔더니 공부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공부 안 한 거 전혀 모르는 것만 나왔다. 이럴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기출문제 유형이 뭔지를 적절하게 알아야지 과락도 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에요. 그럼 합격이죠. 절대평가입니다. 그런데
2차 과목이 있어요. 2차 과목은요, 여러분들, 상대평가예요.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은 여러분이 좀 받아쓰기 연습처럼 글씨 연습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와 2차가 있어요.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할까요? 어떤 과목이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시설개론이라는 얘기를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그럼 왜 시설개론이 중요할까? 아니, 사실 전 생각이 그래요. 어떤 과목이 제일 중요하냐 그러면 다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 다 중요해요. 그런데 왜 시설개론이 정말 중요할까? 그러면 일단 1차 과목이죠. 그런데 말이죠. 2차 실무에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설개론은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공부하실 때 딱 되면 시설개론 공부를 많이 못하시면 또 어떻게 돼요? 2차가 버겁되는 거예요. 왜? 시설개론에 관련되는 연관된 부분이 실무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뭐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1차 시험 과목 중에 2차와 그렇게 긴밀한 협조를 구해야 할 만큼 연관성 있는 과목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어느 과목? 시설개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자, 우리가 그 중요성이라는 거 말씀드린 것 좀 첫 번째 1차 시험 필수 과목인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2차 시험 과목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우리는 시설 개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설 개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축 구조, 하나는 건축 설비. 이 두 과목을 합한 게 시설 개론인데, 이 개론이라는 게 뭐예요? 넓게 펼쳐진 이론이니까 정말 범위가 너무너무 넓어요. 그래서 시설 개론 같은 경우 굉장히 시험 문제의 난이도가 일정할까? 그렇지는 않고요. 시설 개론 문제의 시험 문제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설개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쵸? 파도를 칩니다. 파도를 치니까 자, 그럼 어떨까? 계속 올라갈까요? 계속 올라가진 않고요. 계속 내려갈까? 그렇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고, 약간 상 난이도가 있고, 약간 떨어지는 난이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이 어떻게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현재 약간 시험 문제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또 파도가 높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뭘 얘기해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요? 가장 기출 빈도가 늘 일정한 이곳을 건드려야지 안정된 득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냐면 어떤 분 이쪽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 그래서 한도 없이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는 많이 했으나 그렇죠? 득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근데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고민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 득점을 될 수 있는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공부 방법 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렇죠? 초등학교부터 늘 공부하다 보면 뭐야? 암기를 많이 했어요. 난 암기를 잘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럼 암기만 잘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나는 암기는 잘 못해도 이해는 잘하는 것 같아. 그래, 우리가 연세가 들고요. 경험이 풍부해지면 이해력이 높아져요. 그래, 이해만 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와 암기를 병행해야겠죠. 이해와 암기를 병행한다. 뭐라고요? 이해와 암기를 병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두 개를 병행해야 되냐면 암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숫자. 그렇죠? 우리 법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법을 그냥 이해한다고 될 게 아니라 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숙지적인 내용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해는 뭐냐면 여러분이 무수하게 많은 걸 더 암기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진 않아요.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뇌 구조가 있어요. 뇌 구조. 이 뇌 구조 중에 보면 기억과 망각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입장은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기억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기억이 중요합니다. 손 안 드신 분이 있네요. 뭐라고요? 망각? 자, 망각이 중요하다. 맞아요. 망각이 중요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진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이걸 다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좀 비워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망각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는 뭐가 중요해? 기억이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 볼 때 기억을 더 살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 나왔잖아요. 합격하기 위해선 많이 보고 다시 보고 누구? 시설개론 김건일. 많이 보셔요. 저 많이 보시면요 점수 저절로 올라갑니다. 왜? 여러분 공부할 때 아니 한 번 보고 기억을 해? 기억 못해요. 두 번 보고 기억 못해? 못해요. 여러 번 보다 보면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고 기억하는 건 한 번만 보지만 자 기억이 안 난다. 두 번, 세 번 보시고 이해가 안 간다. 두 번, 세 번 보셔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수업은 한 번에 끝나지만 지금 강의가 계속 우리가 무한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공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반복이라 그래요. 반복. 왜? 여러분이 지금 건축 전공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렇군요. 자 설비 전공하셨다. 네 맞아요. 이 건축이나 설비 전공하신 분들은 그래도 시설개론이 한쪽 파트가 구조고 한쪽 파트가 설비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은 좀 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거와 관계없다. 난 무관없다. 나는 시설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어. 이런 분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반복을 많이 하시면 어느 순간은 여러분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자, 시설개론 공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넓게 펼쳐진 이론이다.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조는 50%가 나오는데 그 구조가 뭐냐? 인체로 따지면 뼈대. 여러분이 뼈대 있죠? 이렇게 뼈대. 사람의 몸을 딱 따지면 뭐라고 그래요? 이 뼈대와 신경계통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는 뼈대고 설비는 여러분의 각종 신경계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신경계통. 아, 그렇구나. 이 구조는 이 건물의 뼈대 있죠? 여러분이 건물의 뼈대 볼 수 있다, 없다? 잘 못 봐요. 왜 못 봐요? 이 뼈대에 옷을 막 입었어요. 살도 덮여 있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신축 공사장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뼈대가 서 있을 거예요. 아, 이런 게 뼈대라고 하는구나. 이 뼈대에 대해서 주로 공부하는 게 구조고, 각종 신경계통에서 공부하는 게 설비구나. 이 두 과목을 합성한 게 시설개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의 특성이 어떨까요? 그러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엄청나게 방대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기출에서 60에서 75%가 나오고요. 신규에서 25에서 40%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신규 문제가 굉장히 신경이 써요. 왜? 듣보잡하던 문제가 나와. 정말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인지 몰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통상적으로 뭐다? 60% 정도인데 60%? 그때 신규가 40% 나오죠. 그러면 일단 이때는 좀 어려운 문제고 기출이 75가 나왔고 신규가 25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쉬워. 근데 뭐라고 했어요 제가? 파도를 탄다고 했어요. 파도. 이 시험 문제는요. 파도를 타. 이 파도를 타는데 이때 처음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그렇죠? 나왔는데 되게 어려웠어. 어려워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거 공부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답은 문제는 요렇게 나오는 거야. 요렇게 다음에는 그죠? 그다음에 이때는 뭐야?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뭐가 돼? 어려운 게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 내가 공부한 것만 다 나왔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해? 기출은 최소 60%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60%라는 것은 여러분이 최소 기본 점수는 받을 수 있지만 시험장에 가면 심리 싸움이에요. 와 이거 나 배우지도 않았어. 이거 뭔 소리지 이거. 야 이거 뭐 교재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강의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딴 사람들 다 잘했나 보다. 나만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다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짜 어렵게 나올 때는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뭐예요? 아는 건 60%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에요? 아는 거를 좀 못 하시는 거예요, 실수해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 시험장 가시면 참 무조건 이렇게 해요. 아는 것만 체크해 보세요. 아는 것만. 아는 거에 다 답이 있어요. 답이. 그래서 우리가 출제 소스를 보면 시설개론이 어렵다는 게 자 설계 기준, 시방서, 관계 법령, 규칙. 규칙에 또 뭐가 있어요? 법령이나 규칙 중에 별표 규정이 있어요. 별표. 사실 별표 규정은 거의 보지도 않죠. 이런 게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런 문제 맞추라고 하는 거, 틀리라고 하는 거예요. 틀리라고 하는 거. 그 틀리라는 하는 거에 염두를 두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 맞힐 수 있는 문제를 적절히 공부했느냐? 이게 훨씬 더 합격의 좌우가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틀리라고 하는 걸 우연치 맞췄다고 해서 공부 잘한 거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맞히는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그냥 때려잡았는데 맞힐 수, 이건 운이죠. 그렇죠. 운도 좋으신 분들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정말 실수하지 않고 60점을 그 다음에 플러스 10점, 70점 정도, 60점에서 70점 정도를 득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출과 신규 중 어디를 공부해야 될까요? 어디? 신규. 기출 중심으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새로운 것들은 살짝 공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많이 빈도가 높았던 거. 그다음에 신규는 뭘 얘기할까요? 앞으로 예상 문제가 있어요. 이거 예상해. 이런 것들 많으면 어떨까요? 공부량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출은 뭐라고요? 기출은 핵심이다. 다시 뭐라고요? 기출은 그렇죠.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활 쏴봤나요? 활. 자, 양궁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맞춰야 될까요? 어디를 맞춰야지 적절하게 우리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양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양궁할 때 뭐를 해야 돼요? 뭐 심호흡을 하고, 자, 목표를 잘 봐야 돼. 쫙 쐈습니다. 빡! 10점 딱 나왔어. 어떻게 될까? 남이 관역에 맞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관역에 맞춰야 되고, 일단 10점에 가까운 게 좋은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실제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은 빈도가 나온 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거 중심으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가끔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가끔. 근데 한 번 나오고 나서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얘는 뭐예요? 그냥 공부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확률상, 그죠? 그 시간에 뭘 공부해라? 여길 공부해라. 근데 가끔 보면 공부해서 정말 이러신 분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해도 될 부분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 그죠? 개인적인 글쎄 뭐 관심이나 개인적 흥미일 뿐이지 시험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시험에 도움되는 건 뭐야? 이렇게 기출 빈도가 높은 쪽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표를 보되 정확하게 그 상대방의 관역을 봐야지 남의 관역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턱걸이. 여러분 턱걸이 아니면 그 매달리기 몇 개나 하실 수 있나요? 자, 한 10개 좀 해볼까요? 10개? 10개? 그쵸? 자, 5개? 그쵸? 4개, 3개, 2개, 1개. 그쵸? 예, 하나도 못하는 분. 근데 사실은 여러분 초용장 가가지고 매달리잖아요. 잘 안 돼요. 매달리기 해보잖아요. 잘 오래 못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틀리죠. 어떤 분 딱 봤을 때, 되게 이렇게 기골은 좋아 보이지 않은데 막 턱걸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사람들, 야, 부럽다 생각할 거예요. 그죠? 지나가면서. 그죠? 어떤 분은 또 매달리기 하신다고 막 엄청 힘을 쓰고 있어요. 그죠? 봤더니 30초 넘었대요. 와, 엄청 잘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턱걸이 몇 개나 하실 것 같아요? 하나도 못 하시는 분이 있죠. 그죠? 저도 잘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분은 3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10개, 10개까지가 합격이라고 치자고요. 그죠? 그럼 뭐라 그래요? 소시적인 그랬다. 그렇죠. 소시적인 다 10개씩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연령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분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턱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틀려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턱걸이 10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 턱걸이가 이렇게 멀어? 힘들죠? 여기다가 제가 의자 하나 놔드리면 어떻게 돼요? 자, 의자 놨습니다. 저 몇 개 있어요, 지금? 5개도 하잖아요. 6개도 하고, 그죠? 저 이렇게 하면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턱걸이 하면 됐지? 제가 의자 놓다 안 놓다 관계없죠. 제 시절기는 공부는 바로 여러분의 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그렇지만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원해주고, 여러분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탁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일단 기출 예시인데, 우리나라 학교 어디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 주로 가구식 구조일 것이다. 어때요? O예요, X예요? O. 응? X? 예. 자, 우리가 지금 가구식이다라면 가구식이 잘 뭔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 아파트에 가구가 많아서 가구식일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 아파트는 주로 학교나 아파트는 뭐라고 해요? 일체식 구조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일체식 구조. 근데 안 따라하신 분이 있어. 그죠? 어떻게 알았냐고. 저 대구에 사신 분이네. 그죠? 야, 그죠? 근데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아니, 왜 안 따라하세요? 하라고 하면 따라해야지. 왜? 여러분 따라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정말 무시하거나 여러분들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존중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입에서 자꾸만 나오다 보면 이게 뇌를 자각하고 시험장 가서 기억을 나거든요.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따라하라는 거. 자, 무슨 구조? 아파트는
일체식 구조예요. 대부분 일체식 구조입니다. 물론 일체식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일체식 구조예요. 학교 일체식 구조예요. 일체식. 일체식이라는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우리나라 아파트의 난방 방식. 자, 요걸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온수 난방 방식이다. 오, 손 들어서 맞았다. 자, 안녕하세요. 야, 그죠?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 막 손을 막 들었어요. 그죠? 자, 온수 난방 방식. 야, 그래도 그 퀴즈에 한 문제 맞췄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순간.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닌데요. 갑자기 기분이 되게 나빠. 아니, 지금 생기초 이름 계속 들었나 봐. 저 선생님은, 저 교수님은, 아니, 우리 집에 뭐라 그래? 난방, 온수 난방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 뭐, 갑돌이 씨, 뭐, 울돌이 씨, 그죠? 김씨 아저씨, 뭐, 그쵸? 박씨 아줌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집 온수 난방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난방 방식은 온수 난방 방식이 아니라, 무슨 난방일까요? 복사난방. 뭐라고요? 복사난방. 다시 뭐라고요? 복사난방. 그쵸.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 복사난방이라고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 우리 온수난방은요. 온수난방, 증기난방 얘기할 때는 라제타라고 들어보셨죠? 방열기. 우리 그 건축 파트에서 설비 전공, 설비 유형을 구분을 할 때 라제타가 있는 난방 방식은 다 우리가 대류난방이다 하는데 대류난방의 대표적인 게 온수난방과 증기난방이고요. 우리나라 아파트에 주로 판넬 히팅, 바닥에 공급되는 온수를 깔아주는데 그 난방은 대류죠. 대류. 그러니까 뭐냐면 공기를 이동시켜서 열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전자파 형태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계속 열을 보내주는 복사식 난방이에요. 무슨 난방? 복사식 난방. 이 복사식 난방은 매체 없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 다시 뭐라고요? 매체 없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뭐라고요? 매체 없이 열을 전달하는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복사난방이에요. 온수난방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요. 막 친구가 만났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아파트 온수난방 아니래. 그럼 뭐래? 복사난방이래. 누가 그래? 시설기론 생기초. 그죠? 이론에서 설명드렸대. 그럼 뭐야? 시험에서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우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구조는 좌굴이 어렵다. 좌굴. 이 좌굴이 뭘까요? 좌굴은 뭐냐? 자, 이렇게 누군가 힘을 가하면 제가 세장하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게 좌굴이라고 그래요. 휘어지는 거. 그랬더니 어느 분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이렇게 휘어지면 좌굴이고, 이렇게 휘어지면 우굴이죠? 그게 아니라 자구는 어느 쪽 방향을 휘어지든 얇은 부재에 힘을 가하면 이렇게 휘어지는데 얘가 좌로 휘든 우로 휘든 좌굴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철구고전 좌굴이 어렵다가 아니라 쉽다. 왜? 철구는 너무너무 얇아요. 너무너무 얇기 때문에 얘가 좀 휘어지는데 그걸 뭐라고? 좌굴. 뭐라고? 좌굴이라고 그래요. 좌굴. 철구는 왜? 얇게 만들어. 이 부재를 얇게 만드니까 이 부재에 힘을 꽉 주면 꺾여지는데 그걸 뭐라고요? 좌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조 파트의 구조 유형, 그림으로 보는 유형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가구식 구조라고, 이 가구식. 목조 있죠? 나무 같은 걸 잇고 짜고 하는 이런 타입을 가구식이라고 하고요. 돌 있죠? 돌이나 벽돌을 쌓아 올리면 이 조적식 구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철근 표시를 어떻게 하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철근 표시하고 삼각형 이렇게 보시거든요.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이걸 뭐냐? 철근 콩트 표시 땐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빗금 3개 그리고 동그라미 같은 거 그리면 뭐라고? 철근 콩트 구조를 표시하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일체식 구조라 그래. 왜 일체식이냐? 기둥과 보와 이런 것들이 하나로 돼 있어요. 하나. 기둥과 보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체식 구조라고 해요. 그럼 왜 하나가 가능하냐 그러면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가 콘크리트가 뭘까요? 자, 콘자만 쓸게요. 콘크리트는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을 혼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시 모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물시 모자. 다시 뭐라고요? 물시 모자. 물과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을 섞은 걸 콘크리트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물이 들어가죠. 물과 시멘트가 화학적 반응을 해서 반죽 상태가 돼요. 이 반죽 상태가 딱 굳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시멘트, 모래, 자갈을 이렇게 물과 시멘트의 반죽이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딱딱해지는데 딱딱해지는 거를 경화라고 하고요. 경화가 되면 반죽 상태에서 경화가 되면 하나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면 인공돌처럼 하나의 돌이 된 겁니다. 형상이 그 골조 뼈대 모양의 돌이 하나로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치식 구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가세가 나오죠. 가세가 뭘까요? 요런 부재 있죠? 요런 부재를 다 가세라고 해요. 이 가세는 뭐냐면 가세라는 건 기울어진 부재예요. 만약 가세가 없으면 어떨까? 가세가 없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힘을 가하면 얘가 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세는 변형을 방지하는 부재다. 자, 뭐라고요? 변형을 방지하는 부재다. 어떻게 한다? 기울여서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모르타르는 뭐냐? 시멘트 모르타르는요, 물과 시멘트와 모래만 섞으면 시멘트 모르타르로 하고요. 시멘트 액은 뭐냐면 물과 시멘트만 섞으면 모래가 안 들어가면 시멘트 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설기론, 생기초이론이니까 이런 거 잘 아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시험 문제 직문 보면 막 모르타르 나오고 시멘트 액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뭐가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액이 있는데 약간 재료가 다르죠. 그러니까 물, 시멘트, 모래, 자갈 다 섞으면 콘크리트고요. 물과 시멘트와 모래까지 섞으면 하니까 모래까지 있네. 모르타르 또는 몰탈. 발음에 따라, 그죠? 이 모래까지 있네, 모르타르. 모래가 빠지면 액이야, 액. 그쵸? 시멘트 액.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형이 분류인데, 이 가구식 구조라는 게 나오잖아요. 아까 보셨죠? 가늘고 길죠? 이 부재를 접합하여 뼈대를 만드는 구조다라고 했고요. 부재의 접합부에 따라 구조 강성이 결정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구조 같은 경우는 옆에서 미는 힘. 자, 아까 그림 그렸죠? 이렇게 이음과 마침이라서 얘가 젓가락 있죠? 젓가락. 여러분 그 짜장면 드시고 뭐 짬뽕 드시는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을 이렇게 여기다가 젓가락 사이에 핀으로 딱 꽂아 보세요. 핀으로 꽂아보면 구조 골조처럼 형성이 돼요. 이 젓가락 4개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뼈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젓가락 4개 핀을 꽂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힘을 가하면 어떨까? 얘가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젓가락을 또 긴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합하면 그 다음에 힘을 줘도 강성이 커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부재의 뭐에 따라 지금 접합부에 따라 구조 강성이 결정이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구식 구조는 뭐라고요? 가늘고 긴 부재를 접합하여 뼈대를 만드는 구조다. 부재의 접합부에 따라 구조 강성이 결정된다라고 하고요. 이 조적식 구조는 벽돌이나 블록 같은 것들을 결합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블록과 벽돌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럼 블록은요, 우리 보통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그 지우개 있죠. 학교 다닐 때 분필 지우개에 말하는 게 이 벽돌이고요. 블록은 좀 큰 거 있죠. 좀 큰 사이즈. 큰 사이즈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걸 블록이라 하는데 이 벽돌이도 구멍이 갈 수가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우리가 이 벽돌과 블록은 어떤 차이다고요? 사이즈, 규모가 좀 커요. 사이즈가 큰 게 블록이에요. 좀 작은 게 벽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붙이죠. 뭘로 붙일까요? 요걸 붙일 때 뭘로 붙일까요? 방금 전에 뭘 공부했어요? 시멘트 모르타르. 뭐라고?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 뭘로 만들었죠? 물과 시멘트와 모래로 만들었죠. 이 세 개를 합하는 게 시멘트 모르타르니까 이 조적식 구조는 벽돌과 벽돌 이런 사이사이 물로 시멘트 모르타르로 이거를 뭘로 이용해서 접착제 또는 결합제로 활용해서 구조를 만들어 주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횡력 옆에서 밀 때는 불리하대요. 왜 그러냐면 이 벽돌이나 블록은 싹 올렸지만 위에서 밑으로 힘을 가하는 데는 좋지만 옆에서 밀면 툭 넘어가요. 그래서 횡력은 뭐냐? 옆에서 미는 힘. 뭐라고? 옆에서 미는 힘은 불리한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는요, 그죠? 보통 라멘 구조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벽식 라멘 구조가 있는데 이걸 다 일체식 구조라고 그래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었겠죠.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이 재료를 이용해서 하나로 고친 겁니다. 하나로 고친 것 일체식 구조로 하고요. 그럼 아파트 그렇죠? 이 구성 양식 지금 세 가지 있었죠. 몇 번에 속할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1번. 1번. 2번. 3번? 당연히 3번이죠. 왜? 이미 아까 물어본 문제잖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본 문제 아니잖아요. 당연히 일체식 구조. 일체식 구조. 학교나 아파트는 보통 뭘로 만든다? 일체식 구조로 만든다고 제가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요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난이도 있는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습식과 건식은 약간 틀려요. 그쵸? 자, 시공과정상 물을 사용하면 습식. 시공과정상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건식. 조립식은요,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 갖다서 단순하게 조립하면 조립식 구조고요. 현장에서 알아서 생산하는 구조를 현장식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어디에 속할까요? 두 개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선택했을까? 1번과 2번이에요. 어떤 분은 3번과 4번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야, 이거는 아닐 것 같아. 그죠? 그렇죠? 자,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보다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습식과 대비되는 게 건식이죠.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는 뭘로 만든다? 대부분 콘크리트로 일체화시킨다고 했었죠. 그럼 뭐가 돼? 습식공법. 이렇게 습식 구조가 될 거고요. 일체식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만들었어? 현장에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1번과 4번이 우리나라에 주로 만들었던 아파트가 되거든요. 근데 왜 두 개를 선택하라 했을까? 그렇죠. 습식공법을 하고 현장식을 하니까. 그런데 2번과 3번은 뭐냐면, 자, 조립식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끔 여러분 PC 아파트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보면 야 무슨 PC 아파트가 몇십 년 돼가지고 재건축합니다라는 그 팜플렛 같은 거 보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PC 아파트는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로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서 현장에서 조립한 거예요. 이런 공법은 대부분 무슨 공법? 물을 많이 섞지 않는 건식 공법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PC 아파트는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과 4번이 되는 건데 드물어요. 우리나라 PC 아파트 많지 않거든요. 그럼 주로 몇 번이 답이 돼? 1번과 4번이 되겠죠. 1번과 4번. 그러면 시공 방법에 의한 분류부터 하나부터 알아볼까요? 자, 습식 구조다 그래서 뭐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물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죠? 물을 사용한다. 벽돌 시공시 모르타르. 이 모르타르가 뭐라고요? 물과 시멘트와 모래, 물을 사용했죠. 그래서 현재 현장 사진 모습 제가 이렇게 강의 중간중간에 현장 사진 모습을 보여드려요. 이 벽돌 쌓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벽돌 사이에 시멘트 모르타르를 발라 붙인 모습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는 물이 들어가니까 습식 구조에 속한다. 무슨 구조? 습식 구조에 속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건식 구조가 나오죠. 건식 구조 아까 했지만 시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목조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립식 구조는 공장 생산으로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구조를 말하고 현장식 구조는 현장에서 부재를 만들어서 완성하는 현장식 철근 콘크리트 구조 같은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공부하다 보면 생각해요. 와,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죠? 하지만 다 공부했어요. 자, 그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부터는 잠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진행할게요.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철근과 콘크리트다. 그럼 철근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요. 철근이 있고 콘크리트가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 복합 재료다. 라고 할 거고요. 이 콘크리트라는 건 뭐라 그랬었어요? 물시모자. 다시 뭐라고요? 물시모자. 그래서 물시멘트 모래자갈을 혼합하여 만들고요. 이때 철근과 콘크리트 역할이 정말 다른데요.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뭐냐면 과거에 콘크리트는 언제 만들었을까요? 콘크리트 몇 년 전에 만들었어요? 50년 전? 100년 전? 수천 년 전. 무슨 얘기입니까? 이 로마 시대에도 콘크리트가 있었어요. 이 로마 시대는요, 화산재를 이용해가지고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반죽했다가 다음날 되니까, 딱딱해지네?
이게 콘크리트 어원이에요. 그런데 이런 콘크리트는 사실은 지금과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콘크리트는 압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돌과 돌 사이의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결합제로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포틀랜드 시멘트가 처음 나왔어요. 무슨 시멘트라고요? 포틀랜드 시멘트. 이 포틀랜드 시멘트의 제조 기법이 나오고 나서 이 시멘트 제조법이 굉장히 쉽게 제작하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이렇게 힘을 가하면 어떨까요? 힘을 가하면 얘가 이렇게 여기다 받침대를 놓고 힘을 가하면 이렇게 얘가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져요. 이렇게 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가운데 중립축이라고 그래요. 이 상부는 원래 길이가 이만큼이었죠. 상부는 요만큼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상부는 뭐가 걸리냐? 압축력이 걸리고요. 하부는 요 길이보다 벌어지는 힘이 생겨요. 이 벌어지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뻑뻑뻑 금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이런 콘크리트한 소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만들었는데 그 물품이 휘어지면 자꾸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여기다가 철근을 하나 딱 갖다 댔더니 어떻게 돼요? 이 인장력에 강한 철근을 갖다 놓으니까 균열이 덜 생기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중요한 재료는 뭐라고요? 콘크리트 재료인데 콘크리트에 부족한 무슨 역을? 인장력을 철근이 보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 구조다. 다시 뭐라고요?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 구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은 무슨 힘? 인장력. 이 벌어지는 게 인장력이거든요. 누르면 압축이라 하고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하고 철근은 인장력을 부담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철, 쉽게 해서 용수철 있죠, 용수철. 여러분 볼펜 꼬다리에 보면 용수철 있죠? 자, 용수철 요만큼, 원래 길이가 이만큼이에요. 원래 L이라고 표시합니다. 얘를 잡아 당겨요. 그럼 어떻게 돼가? 이렇게 늘어지겠죠? 늘어지니까 뭐라 그래? 이 힘을 무슨 힘? 인장력이라 하고요. 다시 용수철 같은 걸 이렇게 놓고 힘을 가하면 어떨까? 원래 길이가 이만큼인데 얘가 힘을 가하면 이렇게 쭈그러들죠? 쭈그러드니까 길이에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가할 때 줄어드는 길이가 생기면 얘를 뭐라 한다? 압축. 늘어나면 인장.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게 하는 힘은 뭐라고요? 인장력, 줄어들게 하는 힘은 압축력이라 했던 거예요. 아, 이렇게 인장과 압축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군요. 자, 그럼 콘크리트 구조의 특징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쵸? 다음, 철골 구조, 강구조라고 하는데, 이 강구조라는 걸 여러분 보셨을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현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쇳덩어리 있죠? 쇳덩어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세워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철골 구조라고 하는데,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틸로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만든 구조를 지칭한다라고 했고요. 그럼 이런 강제, 이런 기둥 같은 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현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을 해요. 그런데 쇳덩어리는요,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유연성이 커요. 쇠니까. 그렇죠? 연성적 능력이 크다. 그 연성이라는 게 뭘까? 연성과 취성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우리가 용수철 있죠? 쇳덩어리를 만들죠? 쇳덩어리를 만든 용수철은요,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얘가? 쭉 늘어지죠? 쭉 늘어지는데 얘가 잘 깨져요? 안 깨져요. 파괴가 안 되고요. 변형이 커져요. 근데 얘는 파괴가 안 되죠? 변형이 생길지언정? 그런데, 자, 유리잔 있죠? 유리잔을 통 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날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변형이 거의 없이 파괴가 되거든요. 이런 유리잔이나 콘크리트는 취성이라 그래요. 취성. 뭐라고? 취성. 갑자기 취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취하지 않습니다. 얘가 변형이 없이 바로 파괴되면 취성. 힘을 가했는데 변형이 생기면서 쭉 변형이 생겼으면 내가 파단되지 않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다. 그럼 연성이라고 하니까 좋은 얘기죠. 연성적 능력이 크다. 그래서 내진 구조물이 막 흔들려도 파괴가 되지 않고 견딜 수 있으니까 내진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컵을 망치로 치면 부셔져. 이걸 뭐라고 한다? 취성이라 하고요. 자, 쇠로 만든 은수를 잡아당기면 파단되진 않아. 변형이 되는데 이걸 뭐라 할까요? 이거를 우리가 연성적이라고 하죠. 용성. 파단되지 않는 이러한 특성을 연성이다.
취성과 연성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용수철인데, 용수철 여러분들 그 생활상에 그 볼펜 이렇게 빼면 용수철 나오잖아요. 자, 이 용수철을 알아볼게요. 용수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힘을 가합니다. 힘을 가한 다음에 힘을 빼면 어떻게 돼요? 힘을 뺀 순간 똑같이, 그쵸? 똑같이 있어. 그럼 얘는 뭐라 그래? 힘을 빼면 제자리로 갑니다. 뭐랄까? 탄성이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힘을 더 많이 가는 거, 힘을 더 많이 이렇게 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힘을 빼도 제자리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힘이 남아있어. 그 얘를 뭐라고 할까? 얘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힘이 빠져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에 가면 탄성이고요. 한번 집 나가면 못 나와. 이때는 뭐가 돼요? 이때는 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성과 소송의 차이는 뭐냐? 제자리로 회복을 하면 탄성, 제자리로 회복을 못하면 소송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의 라멘 구조라고 하는데 갑자기 뭐 라면 끓이셨어요? 지금 라면 드시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좋아요. 예, 그 식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얼마나, 그쵸? 즐거운 일입니까? 그쵸? 물론 여러분의 취향이나 여러분의 생활 스타일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죠. 가능하죠. 커피도 마시면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런 라면은 아니에요. 이 라면은 아니고 라멘이라고 그래서 라멘. 이 라멘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뼈대 보이죠? 서 있는 게 기둥이에요. 기둥이고, 옆에 누워있는 게 보예요. 잘 보시면 기둥과 보, 자, 여기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죠. 세워놓고 하면 여기 나중에 이게 보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 보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딱 뭐가 나와? 큰 보가 있고 작은 보가 있네. 여기서부터 하나 공부해 볼게요. 자, 뭐냐면 이 큰 보와 작은 보 차이는 뭐냐?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보를 큰 보라 하고요. 이 큰 보와 기둥이 없어요. 기둥이 없고, 기둥이 없죠. 기둥이 없는데 보가 하나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 작은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작은 보라는 것은, 작은 보라는 잘 보시면 얘가 큰 보예요. 큰 보. 큰 보죠. 큰 보가 있고, 큰 보가 있어. 여기 큰 보가 있고, 큰 보가 있죠. 근데 여기죠. 그죠? 요 보는 뭐예요? 기둥이 연결되지 않고 큰 보와 큰 보 사이 연결됐죠. 요게 바로 작은 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보. 이렇게 해서 큰 보와 작은 보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골조. 그래서 우리가 부재를 일체화된 구조로 만든 걸 라멘 구조로 하는데 부재 절점 있죠. 요렇게 절점이라 그래 이런 걸. 부재 절점을 강하게 고정하여 접합한 것을 얘기하고요. 기둥과 보로 이어진 골조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한다. 학교 상가 등이 있는데 이것을 라멘 구조라고 그래요. 무슨 구조? 라멘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구조 있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보면 무슨 구조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면 라멘 구조로 많이 돼 있어. 기둥과 보가 보이죠? 그렇죠? 기둥과 보. 이런 구조를 라멘 구조로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벽식 구조라고 있어요. 이 벽식 구조는요. 잘 보시면 기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기둥이 안 보이네. 근데 힘을 받는 내력벽이 보이고요. 보는 없는데 바닥만 있죠. 그래서 뭐냐면 그렇죠. 보가 없이 바닥과 벽체를 강하게 접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과 우리가 강하게 접합한다는 얘기 뭐야? 일체화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체식 구조는 일체식 구조야. 그런데 이 일체식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요? 벽식 구조라고 그래요. 다시 뭐라고? 벽식 구조. 우리나라 아파트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주로 벽식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고 계시잖아. 그죠? 그럼 현재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서 아파트 살고 계셔. 쳐다보세요. 기둥이 보여요? 아파트에? 안 보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핸드폰으로 보든지 컴퓨터로 보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아파트 내부에 보니까 기둥도 안 보이고 보도 안 보인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벽식 구조, 일체식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벽식 구조로 주로 되었습니다라는 거고요. 힘을 받는 벽을 내력벽이라 해서 자기 무게와 상부로부터 전달되는 그 하징, 위에서 눌러주는 하징과 옆에서 미는 수평 하중을 벽체가 부담하도록 설계된 구조를 내력벽 구조다. 그래서 내력벽 구조는 힘을 받는 구조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받고 옆에서 미는 것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내력벽식 구조. 됐죠? 아파트는 주로 뭐라고요? 벽식 구조다. 다시 뭐라고요? 그렇죠. 벽식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칭 기출 문제인데, 자, 건축의 시공 과정에 분류가 있죠. 시공. 건물을 짓는 과정이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물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 물을 쓰면 습식, 물을 안 쓰면 건식 구조. 자, 생산. 생산을 어디서 했어요?
생산을 우리가 공장에서 했다 그러면 조립식이 될 거고, 현장에서 했으면 현장식 구조가 돼. 그럼 요거 아니면 답이 되겠죠. 뭐가 될까? 라멘 구조네. 그쵸?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그 얘기잖아. 그쵸?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거 맞히면 손 들어보세요. 어유, 박수. 박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충분히 맞힐 수 있어요. 기출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짧게 공부한 이것만큼 가지고도 문제를 맞힐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건축물의 구조 형식 하나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보면 내력벽 구조. 우리 아파트는 주로 내력벽 구조로 돼 있죠. 그쵸? 연직 하중 및 수평 하중을 벽체가 부담하고요. 가구식 구조, 목조 같은 거죠. 가늘고 긴 부재를 접합하여 뼈대를 만드는 구조인데 부재 접합부에 따라 구조 강성이 결정되고요. 라멘 구조는 기둥가부를 특별하게 이동단으로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라멘 구조 기둥가부를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어. 옆에 기둥이 있어. 뭐라 그래? 야, 심심하니까 옆반에 있는 기둥을 가지고 와. 됩니까? 안 돼요. 왜 안 돼?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고정식이거든요. 고정식. 그래서 이동단이 아니라 고정단으로 접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조적식 구조라든가 조리식 구조는 뭐 읽어보면 다 맞는 지문일 거다. 무슨 생각해요? 기출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공부하셨다 기출문제 맞힐 수 있어?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돼? 딱 필요한, 그렇죠? 핵심 포인트만 잘 공부하시면 기출문제 가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철콘크리트 시공 과정이에요. 건물을 짓는 과정인데 혹시 건물 짓는 과정을 보셨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사시다 보면 경험에 저기 옆집 새로 짓는데 저 길 가다 보니까 새로 건물 짓나 보다라고 해서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세히는 못 보죠. 자세히는 못 보지만 첫 번째 우리가 땅을 파고 기초를 세우는 기초공사를 가장 먼저 하고요. 기초. 그다음에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해요. 그다음에 이제 막 철근을 배근해 이렇게 막 배근합니다. 이렇게 막 배근을 하죠. 그렇죠? 철근을 배근하고 그다음에 이러면서 옆에 중간에 거푸집이 폼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폼. 뭐냐면 기둥이 어떻게 생겼어? 기둥 생긴 모습으로 이렇게 거푸집을 짜는 거예요. 형틀이죠. 형틀. 일종의 뭐라고요? 이 형틀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거푸집. 뭐라고요? 거푸집.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지금 안 따라하시는 분 있어. 그죠? 인천에 사시는 분이야. 그죠?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너무 정말 잘 알아요. 눈에 보인다니까, 지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형틀을 뭐라 한다? 거푸집이라는 거, 거푸집. 그래서 그러잖아.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이 거푸집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 김치, 폼 잡아봐라. 이렇게 막 찍잖아. 그죠? 가만히 있어야지 막 움직이면 사진이 번지잖아. 콘크리트 마찬가지예요. 그 형틀이 막 움직이면 이렇게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폼 잡아봐라. 딱 있으면 그대로 제가 뭐가 돼?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딱 폼 잡아보는 거. 폼, 영어로 폼, 형틀 되는 겁니다. 거푸집. 이 콘크리트의 그 형태가 일정한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도록 잡아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이에요. 이 콘크리트 뭐라고요? 물시모자. 다시 뭐라고? 물시모자, 물시모자, 물시모자 하면서 옆에서 뭐라 할 거예요? 왜 자꾸만 따라해야 돼? 그러면 김건희 교수님은 안 따라하면 막 뭐라 그래요. 그죠? 콘크리트가 뭐라고요? 물시모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생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콘크리트가 처음에 타설하면 힘이 없어요. 나 왜 그래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보호해 줄게. 얼마 정도? 최소한 28일 정도까지는 콘크리트가 일정한 강도가 나올 때까지는 좀, 그쵸. 귀찮게 하면 안 돼요.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 양생이라 그래. 양생. 뭐라고? 양생. 자, 그럼 특징이 뭐냐? 특징이 또 나오죠. 자, 철근과 콘크리트가, 그쵸?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콘이라 할게요. 철콘. 이 철콘 구조는, 그쵸? 구조는 특징이 뭐야? 그랬더니 일체화. 그쵸? 내구 내진적이다. 우리가 내구적이다 그러면 오랜 수명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내진이다, 지진에 견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구, 내화, 내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진, 그쵸? 그럼 이때 여기 내자는요, 우리가 안내자가 아니라 견딘다는 뜻이야. 견딘다. 오랫동안 견디고요. 화재에 견디고 부식에 견디고 지진에 견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구, 내화, 내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철근이 콘크리트에 의해 피복.
그러니까 철근을 이렇게 감싸는 걸 뭐라 그래? 피복이라 그래, 피복. 응? 피복되어 내화적이고 내식성이 생기는 거고요. 재료 공급이 굉장히 경제적이죠. 왜냐면, 그렇잖아요. 뭐, 산이나 뭐, 들이나 이런 데 나오는 돌멩이, 그 다음에 뭐, 시멘트 섞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철골 구조에 비해서 유지비가 적습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고요. 부재 형상과 치수가 자유롭다. 무슨 생각이에요? 아니, 정말 그 형상이 자유롭냐고요? 반죽 상태니까 가능하죠. 왜냐면 반죽 상태일 땐 형상과 치수가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밀가루 반죽 해보셨죠? 밀가루 반죽해서 여러분 별표 모양도 만들고 동그란 뺑도 만들고 하잖아요. 왜 가능해? 반죽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형태에 만들 수 있죠?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예요. 반죽 상태가 됐다가 굳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단점. 자중이 크므로 스팬. 갑자기 이상한 게 나왔어. 스팬이 뭐예요? 스팬이라는 건 뭐냐면 중요한 뼈대, 기둥과 기둥과의 이런 거리를 스팬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없으면 내력벽과 내력벽 또는 내력벽과 기둥처럼 중요한 수직 부재 간의 그 거리를 뭐라 한다? 스팬이라고 그래요. 이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팬이 큰 구조나 초고층 건물, 아주 높은 건축물엔 불리하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무게가 무거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무게가 무겁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뭐 철골 있죠. 철골과 철콘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철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 그쵸. 이 목이 길고 다리가 엄청 길어요. 그죠? 길어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린처럼 생기면 얘가 철골이고요. 철코는요, 육중하게 해요. 그쵸? 육중하게. 육중하게. 몸이 엄청나게 무거워요. 몸이 무거워서, 그쵸? 예, 코끼리 같은 거. 그쵸? 그래서 이 철코는 이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이 다리도 엄청 두껍죠? 무겁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스팬도 짧아지고, 철골은 얇게 만드니까 어떻게 돼? 얇게 만드니까 다리도 가늘고, 그쵸. 높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철콘크리트 구조는 무게가 무거워. 그래서 장스팬이나 높은 초고층엔 좀 불리할 수 있어. 무엇에 비해서? 철골에 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비교해서. 부재의 단면과 무게가 철골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이 철근 콘크리트는 뭘로 만들었어요? 콘크리트 습식공법이죠. 습식, 물이 들어가. 그래서 겨울철에는 얼기 때문에 동조기 시공이 어렵고요. 우리가 해체 작업이 쉽지 않아. 왜? 철근과 콘크리트가 만나면 뭐라 그래? 궁합이 잘 맞아요. 근데 얘를 떼내려면 뭐라 그래요? 야, 너랑 나랑 몇십 년 살았는데 어떻게 헤어져요? 그래서 막 안 떨어지려고 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해체 작업이 쉽지 않아. 라고 하는 거고요. 공사간이 굉장히 길어져. 왜? 겨울철에 동조기 공사를 못하니까 공사간이 길어지고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균질 시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조적 성립 요인은 출제 빈도가 항상 있는 것들이에요. 항상 있는 것인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중복이 되죠. 힘을 빡 가하면 원래 콘크리트가 어떻게 돼요? 상부는 뭐라고요? 압축력이 걸리고 하부는 늘어나니까 인장력이 걸리죠. 그래서 중립축, 가운데 길이가 똑같은 중립축, 상부는 압축, 하부는 인장력이 생겨서 우리가 철근은 인장력 부담하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부담하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착 능력인데, 이 부착력이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게 철근입니다. 철근인데, 얘를 꽉 잡았어요. 그쵸? 느슨하게 잡으면 빠져나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럼 이걸 펜이랄게. 펜이 잘 잡아야 돼? 아니면 손이 잘 잡아요? 손이 잘 잡죠? 손은 뭐예요? 앞으로? 콘크리트. 얘는 철근입니다. 얘가 빠져나오지 않기 위해선 제가 뺄라고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손으로 꽉 잡아야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철근과 콘크리트 부착력은 뭐가 중요해? 콘크리트 강도가 너무너무 중요해. 철근 강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콘크리트가 잘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 간의 부착력은 우수한 편인데 부착력의 크기는 철근의 형상. 왜? 이 형상이 반들반들하면 잘 빠져나가는데 얘가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잘 안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항상 철근의 지름에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 콘크리트 강도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라는 얘기고요. 자, 철근의 항복 강도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중요해. 즉 이런 얘기했잖아. 얘 강도가 중요한 게 무슨 강도? 이 감싸는 오른손이 뭐라고? 콘크리트야. 콘크리트가 잘 잡아야지 안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철근이 다 표시가 되는데 E형 철근이 있고 원형이 있어요. 얘가 E형 철근이야. 마디가 있고 리브가 있는 게 E형 철근이거든요. 원형 철근은 이렇게 벤질벤질한 게 원형 철근이야. 당연히 E형 철근이 부착력이 크겠죠. 딱 잡으면 잘 안 빠져나가겠죠. 마디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는 철근 다수가 굵은 철근 한 개보다 훨씬 더 부착력이 좋아요. 그 무슨 생각을 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이 철근 표면을 얼마만큼 콘크리트가 잘 감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 증명해 줄 거고, 여기 보시면 제가 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여기 철근의 그 태그라고 하는 표기 방법, 표기가 써 있고요. 요런 데 보면, 요렇게 보면, 표기가 돼 있어요. 표기가 돼 있어서 쭉 해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코리아라고 나올 거고, 여기에 무슨, 등등등 제조사 이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또 보면, 예를 들어서 35mm 철근 지름이 나올 거고, 여기 사가 나오는데 이 사가 뭐냐 그러면 항복 강도를 표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00N per 밀리미리 자승이라고 하는 강도가 표기가 돼. 그래서 제가 요 철근 요런 것들을 제가 가끔 사진 찍어 드리거든요. 그 교재나 유인물 자료일 때 이거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철근의 표기 방법 중 아닌 것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의 소재가 되니까 시설 계산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사실 철근의 표기 방법 이렇게 태그를 표시하고 이렇게 요런 데 나온다라고 설명했는데 요거를 쫙 확대해가지고 최근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이 시설 개론에 정말 넓게 펼쳐진 이론에서 나올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요 제조사마다 틀려요. 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업하실 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철근 여러 개죠. 굵은 철근이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자, 부착력은 뭐라고? 콘크리트의 능력이죠? 콘크리트가 얼마만큼 잘 잡아주냐예요. 그럼 현재 보시면, 자, 하나가 1cm야. 1cm, 4cm죠? 4cm도 몇 개가 돼? 16. 그죠? 16. 요건 어떻게 돼요? 이 콘크리트 달라붙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렇죠? 얼마 안 되죠? 8cm죠? 당연히 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게 뭐야? 이 콘크리트가 감싸는 그 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근은 콘크리트가 싹 감쌀 때 부착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야? 이 콘크리트가 훨씬 더 가는 철근을 여러 개 쓸 때 콘크리트가 훨씬 더 잘 감쌀 수 있기 때문에 굵은 철근 한 개보다 가는 철근 여러 개가 부착력이 우수하다. 증명해드렸죠. 이거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증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느끼셨을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는 뭐라 그래? 당연하지. 처음에는 뭐라 그래?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연하지. 제가 항상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의 키포인트가 뭔지 설명해 드려요. 누구? 김건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선팽창 개수라고 나오는데 이 선팽창 개수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피부도 말이에요. 겨울철, 여름철 틀리죠. 그쵸? 막 어느 때 막 트기도 하고 그러죠. 건조하게 지면. 뭐냐면 온도에 대한 변화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재료들은요, 이 온도에 따라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쭈그러들기도 해. 그렇죠? 이렇게 퍼지기도 하지만 쭈그러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철근과 콘크리트도 뭐라 그래? 나도 마찬가지지라고 해요. 그러면 철근과 콘크리트의 이렇게 온도에 의한 팽창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면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자, 이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라 그래? 철근이 나 지금 부산 간다. 그러면 얘가, 우리 콘크리트는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라면 될까 안 될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함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서울 간다. 그러면 같이 서울 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철근과 콘크리트의 선팽창 개수는 거의 같기 때문에 구조물이 그 안에서 파괴가 안 되는 거지. 만약 팽창 개수 너무 다르다면 어떻게 돼요? 온도 변화만 줘도 그냥 파괴가 될 거다. 그런데 선팽창 개수가 거의 같아서 궁합이 좋은 소재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시멘트 성분이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알칼리성이에요. 알칼리성, 철근 부식을 방지하고, 그렇죠. 피복함으로써 철근의 어떤 열에 견딜 수 있는 내화적인 특징을 누가 도와준다? 콘크리트가 도와준다. 콘크리트는 뭐라고요?
알카리성이에요. 굉장히 강한 알카리성. 그럼 왜 알카리성이 좋느냐? 철근이 부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산화가 된다고 해. 뭐라고? 산화가 된다라고 해요. 대기에 접촉하면 얘가 녹슬잖아요. 그런데 산화가 되는 거를 반대적 성질이 뭐예요? 반대적 성질이 알카리성이니까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는 동안에 철근은 녹이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뭐 몇십 년 갑니다. 몇십 년. 끝까지 가지는 않지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궁합이 좋은 거다라는 얘기고요. 자, 콘크리트의 강도 부분인데 콘크리트 강도는요. 압축 강도가 엄청나게 커요. 압축 강도가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쉼, 인장인데 인장은 너무너무 작아서 압축 강도의 약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시 문제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에요. 첫 번째, 자, 콘크리트와 철근은 온도 손팽창 계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었죠. 두 번째, 알카리성이죠. 부식 방지하고요. 자, 뭐 이형 철근이 원형보다 부착 강도가 크고요. 철근량이 같을 경우 굵은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늘 철근 사용하는 것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이 유리하다? 불리하죠. 왜 그런지 증명했잖아.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시니까 오케이, 답이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골 구조 부분이에요. 이 철골 구조는 제가 이렇게 뼈대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기둥이라는 거 보이죠? 봤죠? 기둥이야. 서 있으면 기둥이야. 그죠? 누워 있으면 뭐가 돼? 보예요. 누워 있는 게 보네. 자, 그럼 이제 현재 보시면 얘가 기둥과 연결돼서 큰 보죠?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 작은 보가 있다 그랬었죠? 아, 그러네. 우리가 부재를 얘기할 때 작은 보는 무엇과 무엇 사이?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있는 부재가 작은 보고요. 그죠? 자, 큰 보는 뭐라고요? 큰 보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면 큰 보. 그쵸? 기둥이 어디 있겠죠? 그쵸? 근데 큰 보와 큰 보 사이에 있는 보를 작은 보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크 플레이트라고 하는 철판 위에 콘크리트 슬라브를, 철골 구조 이렇게 시공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용어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니까 함께 그림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철골 부재인데 현재 보시면 기둥을 먼저 세워야 될 거예요. 그죠? 세우고 볼을 조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곳에. 그러니까 기둥을 쫙 세워주고 되면 볼을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굉장히 빠르다. 이 철근 콘크리트는 여기 철근 세우고 콘크리트 타설하고 막 기다려야 되잖아. 얘는 공장에서 이렇게 긴 거, 10m짜리 이런 것들이 기둥이 막 들어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공사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철골 구조는 공사 속도는 빠른데 공사비는 더 비싸요. 왜?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철광석, 코크스로 녹여서 고열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이런 공정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재비가 비싸요. 공사 속도는 빠르지만 철골 구조는 자재비가 굉장히 비싸서 공사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장력 볼트라고 센 볼트로 이렇게 우리가 조립을 해서 우리가 조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장점이 뭐냐? 강도가 높아요. 두 번째, 소송 변형 능력이 크죠. 쇳덩어리잖아요. 소송. 우리가 힘이 쫙 소송 상태가 됐다면, 내가 집에 못 가죠. 보세요. 용수철 잡아당겼죠. 막 잡아당기니까 원래 요만큼인데 얘가 소송 상태가 됐죠. 근데 파괴가 되지 않고 계속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 변형 능력이 크다. 좋은 얘기고요. 재료가 균질하고 중량이 가벼워. 왜? 이 쇳덩어리는 강하기 때문에 얇게 만들어. 어떻게 만든다? 얇게 만들어요. 콩처럼 두껍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얇게 만들기 때문에 가볍고요. 공사기간이 대단히 짧다고 했었잖아.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해체는 한 가지 재료니까 용이한 편이고 재사용도 가능하죠. 단점. 열에 취약해요. 왜?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태생적으로 열을 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열에 약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화 피복, 화재에 견디는 피복이 필요하고, 자, 얇게 만들어. 얇게 만드니까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얇게 만드니까 힘을 가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부재에 힘을 가하면 휘어지는 게 좌거리거든요. 더 얇죠? 더 얇은 부재에 힘을 가하잖아. 어떻게 될까? 얘가 힘을 가하면 얘가 이렇게 쭈글쭈글 주름이 생기면서 파괴가 되는데 얘를 쭈글쭈글 하면서 파괴가 되니까 얘를 뭐라 그래? 국부 자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좌굴이 걸리거나 꺾어지거나 중간전 주름처럼 자굴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고요. 피로 의한 강도 저하가 급심하다. 여러분들
우리 철사 있죠? 철사를 딱 손에 양쪽에 잡아, 손가락에 끼고 막 끊어보세요. 잘 끊어져요, 철사? 경험을 해보셨을 거야, 아마. 안 끊어져. 근데, 옆에 있는 꼬마, 그죠?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철사를 막, 어떻게, 막, 화가 나니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그면 어떻게 돼요? 반복하기 위해서 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한 강도 저하가 극심해진다. 그래서 무슨 생각해? 힘으로는 잡아당겨서 끊지는 어렵겠지만, 얘를 피곤하게, 반복 하중을 가하면 얘가 피곤해서 이렇게 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한 강도 저하가 극심할 수 있고요. 관리비 증대,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식할까봐 우리가 뭔가 피복한다든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비 증대는 증대가 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시 문제예요. 예시 문제인데 쇳덩어리 철구조 장점과 단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강진 재질 균등하고 강도가 커서 천국대에 비해 건물의 중량이 가볍다. 두 번째, 고층 건물 축조할 수 있고요. 장경관. 장경관은 장스팬. 기둥 가격 사이가 멀다. 기린 생각하면 돼. 기린. 에? 기린. 자, 시공 정밀도가 요구돼서 공사 기간이 길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했지만 어떻게 한다고 공장에서 기둥 10m짜리 가져와서 한 번에 세워버리니까 와, 공사도 왜 이렇게 빨라? 벌써 저렇게 높아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설립 파트 관련되는 유형들인데요. 설립 파트는 잠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어서 우리가 설립 파트 진행할게요. 여러분 오늘 공부가 좀 어렵나요? 생기초년이다 보니까 강의 이제 저희가 미리 준비한 게 있어요. 준비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급수 설비부터 나오는데 급설비가 뭐죠? 물을 공급하는 설비 어디서 와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화장실에 와서 손 닦아야 돼. 물이 나오면 급설비가 된 겁니다. 뭐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설비는 이렇게 수도꼭지에 연결되는 배관들이 뭐라고? 급수설비를 하고요. 그럼 이 급수 방식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뭐 시상수관, 아리수 같은 게 있죠? 이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가 있고요. 저수조에 이렇게 펌프를 연결하면 위로 쭉 어디까지? 고가 탱크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고가 탱크에서 다시 쭉 내려가서 수도꼭지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고가수조가 있는 건물의 가장 기본적인 급수 시스템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크로스 커넥션을 방지하기 위해 간접 배수한다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옥상에 있는 물탱크예요. 물탱크인데 이 물탱크에 오버플러 간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렇게 해서 물이 빠져나오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았어요. 왜 연결하지 않았을까? 얘를 만약에 여기 옥상에 무슨 이렇게 건물이 있어가지고요. 여기 옥상에 이렇게 연결을 해버려요. 근데 여기 빗물 있죠? 빗물이 막 내려온다 치자고요. 근데 빗물이 청소에는 내려온 데 지장이 없지만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이 빗물이 역으로 물탱크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탱크가 더러워지는 거죠.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오버플로가는 이렇게 그쵸 대기 중에 흘려서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걸 뭐라고요? 배수관과 직접 연결하지 않았으니까 간접 배수, 다시 뭐라고요? 간접 배수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처럼 만약에 배관이 연결됐으면 뭐가 돼? 크로스 커넥션이 된 거예요. 연결됐으면. 그러니까 크로스 커넥션은 금지사항이죠.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간접 배수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간접 배수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실 거고요. 자, 급수 방식의 종류라고 있어요. 뭐 종류가 있는데 우리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상수 본관에서 직접 물을 끌어올려서 공급하니까 수도를 직접 연결한 수도 직결 방식, 뭐라고? 수도 직결 방식이라 하고요. 아까처럼 자 저수조에 물을 담은 다음에 펌프를 올려서 그 물을 내린다라고 하면 고가 탱크 또는 옥상 탱크 방식을 하고요. 자, 부스터 방식은 뭐냐 그러면 여기 저수조 있죠. 저수조에서 펌프를 각각 달아가지고 필요한 만큼 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부스터 방식이라고 그래요. 부스터는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펌프 직송 방식. 다시 뭐라고요?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은 뭐냐면 고압력 탱크에 물을 이렇게 올려주는 방식을 얘기해요. 이 압력 탱크 방식은 옥상 탱크 설치가 애매한 곳에 이렇게 국부적으로 높은 압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압력 탱크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건축물에 저 옥상에 물탱크 있습니다. 그러면 고가 탱크 방식이고요. 자, 우리 옥상에 물탱크가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 부스터 방식이에요. 다만 국부적으로 압력을 높일 때 필요한 압력 탱크 방식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을 거냐? 보려면, 자, 이렇게 수소직결 방식은요, 깨끗해요. 왜? 시상수도 본관이 더럽다 그러면 물을 어떻게 드세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물이죠. 그 다음에 고이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물이 오염되는 건 고이는 곳이 많아야 되는데 얘는 물이 고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가장 위상적이고 가장 깨끗해요. 하지만 주로 소규모 저층 건물에 주로 이용하는 거고요. 얘는 지금 펌프가 있어요, 없어요? 전기 펌프가 없죠. 그러니까 정전이 돼도 사용이 가능해. 전기 펌프가 없으니까. 그러나 단수라는 게 뭐예요? 시상수 본관이 망가진 거. 그럼 어떻게 돼요? 단수 때는 방법이 없네. 그래서 정전이 돼도 사용이 가능하나 단수가 되면 사용이 곤란하다. 이해하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고가 탱크 방식이에요. 상수 본관에 물을 모아서 우리가 물을 이렇게 저장했다가 얘를 다시 옥상 탱크로 물을 올려서 공급하는 방식. 공급하니까 어떻게 되는 중력식으로 쭉 내려가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 옥상에 있는 물탱크가 오염돼요. 왜? 옥상에 물탱크를 크게 만들면요, 오랫동안 물이 저장되니까 물이 어떻게 돼? 나중에 물때가 생기고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옥상에 이 물탱크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힘들어, 그렇죠? 구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구조 문제, 오염 문제. 자, 옥상에 물탱크가 이뻐요? 안 예쁘죠? 미간에 저해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압력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 물의 압력,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압력은 일정한 편이지만 건물 내 층별 수압이 달라요. 잡을게요. 자, 얘가 이렇게 물탱크 높이가 100m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높은 여기 저층이죠. 저층에선 뭐가 생겨요? 굉장히 압력이 높은 고압 문제가 생기고요. 자, 다시 이렇게 낮은 데 있죠. 요만큼의 위치는 물 수압이 누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층이죠. 고층 건물의 고층 위치는 압력이 너무 낮은 저압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위치에 따라 최상층은 압력이 낮고 최하층은 압력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 수압은 무엇과 관계된다? 물기둥의 높이와 비례한다. 다시 뭐라고? 물기둥의 높이와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층별 수압 분포를 따르면 상층부는 수압이 좀 낮은 문제가 생기고 밑에 층 하층부는 수압이 높은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이 하층부는 너무 고압, 압력이 물기둥이 높으니까 압력이 세요. 그래서 압력을 오히려 낮춰주는 급수조닝 방식 중에 감압 밸브라고 해서 압력을 좀 낮춰주는 밸브 같은 게 개발됐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감압 밸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압 밸브. 이런 형식도 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옥상 물탱크 방식은 여기 옥상에 물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옥상에 물이 있다면 단수나 정전에도 사용은 가능하겠죠. 왜? 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은 우리가 압력 탱크 있죠. 고압력 탱크. 고압력 탱크로 압력을 높여서 물을 공급하는 이런 방식인데 압력이 수시로 변해서 압력 변동이 심하다. 다시 뭐라고? 압력 변동이 심하다. 그러니까 압력 탱크는 압력이 변동이 심한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왜 했을까요? 국부적으로 고압을 높이는 데는 적절하거든요. 이런 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스터 방식은 수소직결 방식이라 해가지고 펌프로 직송하는 방식을 얘기해요. 고가 탱크가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고가 탱크가 필요 없이 펌프로 물을 직송하는 방식을 부스터 방식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급설비 이제 매칭 문제인데 급설비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네. 옳은 게 원래 어렵잖아요. 옳은 거. 자, 고가수소 방식 공부했었죠? 타 급수 방식에 비해 수질 오염이 가능성이 낮다? 높다. 당연하지. 오랫동안 물을 묵히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수소직결 방식 건물 내 정전, 전기가 아웃돼서 급수가 가능하죠. 정전과는 무관하다. 다시 뭐라고? 정전과는 무관하다. 그쵸?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요. 자, 초고층 급수조닝 방식으로 감압 밸브 형식이 있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배관의 크로스 커넥션을 통해 수질 오염 방지 아니죠. 크로스 커넥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금지사항이잖아요. 왜? 깨끗한 급수관이 그 더러운 관과 이렇게 크로스 연결돼서 묶이면 크로스 커넥션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동시 사용률은 위생기구 개수가 증가할수록 커진다? 그렇진 않죠. 이 얘기는 뭘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학원에 500명 수강생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500명. 안녕하세요. 와, 보이지도 않아, 그죠? 500명 수강생이 있는데 10분간 쉴 때 화장실 변기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한 개밖에 없다. 그럼 사용 확률 100%예요. 두 개가 있다? 100%. 근데 예를 들어서 500개 있다 그러면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위생기구 수가 증가하면 얘는 작아지겠죠. 동시 사용하는 율이니까. 어때? 쉽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례를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게 이런 얘기예요. 너무 쉽잖아요. 제가 예를 들잖아. 그렇죠? 500명 강의실에 10분간 쉴 때 변기가 하나밖에 없어. 쓸 확률은 100%지 뭘.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보는 거고요. 자, 급수 방식 설명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고가 수어 방식은 모든 층의 위생기구에서 압력이 동일할까요? 어떤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 최하층이 있고 최상층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압력이 좀 낮을 거고 얘는 압력이 물길이 높으니까 압력이 높을 것이죠. 그렇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요거 나머지는 아까 설명드린 거 유사하니까 넘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배설비예요. 이 배설비가 뭐냐 그러면 물을 버리는 설비를 배설비라 그래요. 손을 닦죠. 여러분 화장실 가서 손 닦으면 이 손 닦은 물이 어디 가요? 다시 여러분 그 먹는 물로 갈까? 아니잖아. 버려야 되죠. 이게 배설비입니다. 이 배설비인데 이 배설비를 보면 중력 배수가 있고 기계 배수가 있어요. 중력 배수는 뭐냐? 여기서 물을 버리면 시야 소관이 여기 있어요. 내가 알아서 물이 빠지는 게 중력 배수고요. 기계 배수는 지하 2층에 물 버리는 장소가 있대. 어떻게 해요? 그냥 못 가죠. 못 가니까 어떻게? 펌프를 끌어올려서 하수로 보내야 되는데 전기기기를 쓰니까 기계 배수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이상적일까요? 이상적. 둘 중에 이상적인 것이 있을 거예요. 자, 중력 배수가 될까요? 아니면 기계 배수가 될까요? 자, 1번 아니면 2번이죠? 자, 퀴즈입니다. 1번일까요? 손 들어보세요. 2번. 어디가 좋을까요? 1번이죠. 왜 고장이 안 나거든요. 1번이죠. 이상적이다.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퀴즈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트랩이라고 나오는데 봉수가 고이게 하는 기구를 트랩이라 한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죠. 왜 필요했을까? 요거죠. 뭐냐면 여기 세면대 위에가 있어요. 위에가 있고 더러운 물이 졸졸 흘러요. 그렇죠? 흐르는데 흐르는 물을 만약 이렇게 일자로 놓는다면 어떻게 돼요? 일자로 놓으면 시야수관의 온갖 작업들이 실내로 이렇게 전진하니까 그 안에 있는 온갖 벌레 냄새가 실내를 그쵸?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만든 게 봉수예요. 물이 빠지죠. 물이 빠지면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물을 저장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럼 얘를 오버하면 물이 빠져나가죠. 근데 여기만큼은 물을 잘 저장하고 있어. 이게 바로 봉수고요. 여기가 위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위에라고 하고요. 아래 밑이죠. 여기 깊죠. 디프라 그래요. 올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이게 뭐죠? 위에야, 아래야? 위잖아. 그러니까 위에예요. 영어로도 위에. 이걸 틀리면 안 되죠. 얘가 위에고, 얘가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디프예요. 그 다음에 봉수 깊이는 얼마가 돼? 50에서 100이죠. 그럼 최소 깊이는 50일까요? 100일까요? 최소. 또 이렇게 물어봐요. 최소 깊이, 자, 1번, 50, 2번, 100, 그랬더니 3번도 얘기해. 3번, 75 평균, 그랬더니 평균 아닐까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최소 깊이 50 이상이다. 암기해야 되는 거죠. 암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착착착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트랩의 유형이에요. 트랩의 유형인데 트랩의 유형은 크게 관사이펀형, 관형으로 된 형이 있고요. 용접형, 이렇게 담가 넣는 형태가 있어요. 관으로 생겼어. 관이잖아, 관. 파이프형이라 그래요. 파이프. 근데 이 사이펀형이라 했냐라면 사이펀 원리처럼, 사이펀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뭐 중학교 때 과학실 가면은 여기 위에 있는 물을 이렇게 배관으로 파이프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 위에 있는 물이 아래로 쫙 빠져나오는데 이 간을 뭐라 그래? 사이폰관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사이폰의 그 과학적 원리처럼 위에서 아래로 물이 빠지는 이러한 원리가 된다라고 해서 사이폰형이라고 하는데, 사이폰형은 S트랩, P트랩, U트랩, S, 그렇죠? S트랩, P, P트랩, 이렇게 생긴 P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U죠. U트랩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드럼처럼 생기니까 드럼트랩, 벨트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S트랩, P트랩, U트랩은 위생기구에 많이 쓰이고요. 이 드럼트랩 같은 건 어디서 많이 쓸까? 주방의 싱크대에 많이 써요. 싱크대. 그 다음에 벨트랩은 벨 하니까 바닥용 트랩인데, 뭐 지금은 많이 안 쓰지만 과거에 많이 썼던 바닥용 트랩이에요. 지금은 금지사항으로 나와요. 왜냐면 벨트랩은 이렇게 뚜껑이 있어. 이렇게 종처럼 생긴 벨이 있어서 청소할 때 빼내면 온갖 잡것들이 빠져나가니까, 야, 이거는 좀 과거엔 쓰였지만 지금은 설계할 때 금지해라라고 하는 이런 바닥용 트랩이 있었습니다. 시험에는 나와요. 바닥용 트랩으로. 하지만 설계 기준상은 금지용 트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폰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 사이폰 작용을 일으키기 쉬운 이런 형태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죠. 그러니까 사이폰 현상에 의해서 봉수가 파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이폰 작용을 나타내면 어떻게 봉수 파괴가 되니까 오히려 악취가 실내에 들어올 수 있는 단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P트랩 같은 경우는 위생구에 많이 쓰이고, U트랩은 메인 트랩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공공하수관 같은 데 사용하는 게 뭐 U트랩이다. 이런 건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그죠? 왜? 시험을 대비하니까 암기도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용접형 트랩에서 드럼 트랩에서 주방의 싱크대에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벨트랩은 이 바닥용 배수형이 많이 들어간다.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직기라고 하는 인터셉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주방에 그 대형 주방 가면 기름기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그 뭐 곰국을 끓인다, 아니면 뭐 갈비 같은 거 끓인다 하면 어떻게 돼요? 초무에 이렇게 기름기가 막 나오죠. 기름기 드십니까? 아니, 우리가 안 돼요. 기름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아서 버릴 거예요. 근데 하수에 버리진 않아. 왜? 하수에 버리면 막힌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호텔 같은 대형 주방은 그 일일이 이렇게 여러분 가정용에서 이렇게 뭐 뜨듯이 그 기름을 빼낼 수가 없어요. 바닥에 흘려버리거든요. 근데 바닥에 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름기 때문에 배관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름기만 따로 모을 수 있는 그 트랩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그리스 트랩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물질을 분리 제거할 수 있도록 모아주는 트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리스 트랩이 있고요. 미장원 가면 헤어 트랩, 세차장 가면 가솔린 트랩, 치과 가면 플라스터 트랩처럼 우리가 이물질을 따로 모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트랩을 저직기 또는 포직기 또는 인터셉터라는 용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수 설비 예시인데, 자, 다음 중 배수 트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어요. 벨 트랩 공부했었죠. 그렇죠? 그리스 트랩 공부했었죠. P 트랩 공부했죠. 드럼 트랩 공부했어. 이거 아니죠. 그렇죠? 모두 골라라 그러니까 기역, 디귿, 리을, 비읍이 되겠네. 그렇죠? 어떤 생각 드세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지금 한 2, 3분만 들어도 공부할 수 있는 거, 합격할 수 있는 거네. 다만 문제는 뭐예요? 기억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보고 또 보고, 누굴 본다고요? 김건일, 시설기론 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빠른 시간에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배수트랩의 구비 조건이다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사이폰 작용. 우리 사이폰 작용이라는 게 이제 물이 이렇게 빨려 나가면서 봉수가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원활하게 일어나야 된다?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이폰 파괴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다 빠져나가니까 뭐라 그래? 나는 봉수가 필요한데 봉수가 어디 갔어? 그렇죠. 여기 있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무너진 순간 어떤 생각 들어서, 그 숨을 타서 벌레가 아니면 냄새가 실내로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폰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건 틀린 얘기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급탕 설비예요. 와, 지금 뭐 엄청나게 설비 많이 공부하고 있잖아. 그죠? 이 급탕 설비는 뭘 얘기해요? 물 끓이는 설비. 그렇죠? 뭐가 필요해? 보일러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급탕 설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안다라면 어떻게 될까? 화장실 가서 물을 틀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면 급탕 설비 훌륭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급탕 설비예요. 급탕 설비. 그래서 급탕 설비를 보면 우리 중앙식이라고 있고요. 중앙식. 개별식이 있어요. 이 개별식은 뭐냐? 그 필요한 장소마다 개별적으로 급탕할 수 있는 물 끓이는 기계 갖다 놓으면 개별이고요. 중앙식은 뭐냐? 대형 보일러를 갖다 놓고 배관으로 공급해서 필요한 곳에 연결해 주는 게 중앙식이에요. 중앙식.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그 장소가 필요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물 끓이는 기계 하나 갖다 놓으면 급탕 설비가 되는데, 자, 새로운 장소에 우리 물 끓이는 기계를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돼요? 이 땅을 파서 배관을 다 연결해서 한 200m 갖다 치자. 그럼 뭐라고 그래? 아유, 이건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중앙식은 중앙 관리적인 효율적인 장점이 있겠지만 새로운 증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땅 파고 하는 것보다 그냥 개별식으로 응용해 버리지. 그 중앙식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중앙식은 새로운 증설은 곤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개별 방식, 가열 방식에 따른 특징인데 중앙식 가열 방식이죠. 이 중앙식 가열 방식의 대표적인 게 직접 가열과 간접 가열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 게 뭐냐면 물 끓이는 기계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면 이렇게 저탕조, 뜨거운 물을 저장하는 그 저탕조로 가서 급탕을 해요. 급탕을 하고 물이 식을까봐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돌려줘요. 그럼 얘는 뜨거운 물을 직접 끓여서 저탕조에 흘려주기 때문에 직접 가열이 되는 거고요. 간접 가열식은 뭐냐?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이렇게 여기 그 코일 있죠. 가열 코일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물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보일러는 보일러대로 물이 흘러가고 그 저탕조에선 새로운 찬물을 집어넣으면 여기 가열 코일 있죠. 이렇게 가열 코일 이 찬물에 가열 코일이 흘러가면 이 물이 흘러갈 때 물이 급탕되는 거예요. 이걸 간접 가열식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퀴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효율이라고 그래요. 열을 전달하는 효율은 자, 1번 직접 가열과 그렇죠? 여기 직접 가열과 간접 가열이 있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직접 가열 좋죠. 뜨거운 물을 직접 공급해서 급탕을 하니까 얘는 안 좋아요. 그러면 자, 대규모 큰 규모 건물엔 뭐가 적당할까요? 큰 규모 건물엔 간접 가열식이 더 좋아요. 아니, 효율이 안 좋은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 대규모에 뭐가 필요하죠? 안전성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냐? 이 직접 가열 방식은요, 뜨거운 물이 이렇게 가긴 하죠. 가긴 하는데 규모가 커지죠.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규모가 점점 커지면, 그쵸? 규모가 점점 커지면 여기 이 수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보일러에 고압이 걸리는 거예요. 위험하죠. 근데 자, 간접 가열식이죠. 규모가 점점 커집니다. 규모가 점점 커져도 보일러는 뭐라 그래? 너랑 나랑은 물이 섞이는 게 아니라 코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흘러가죠. 안전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접 가열식은 안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규모에 적합하고요. 상대적으로 직접 가열식은 우리가 보일러에 물때가 생겨. 이렇게 그 물을 계속 급수를 집어넣고 뜨거운 물 집어넣고 하다 보면 물때가 생기는데 물때가 생기고 우리가 여기에 과부하 생기기도 하니까 얘는 오히려 소규모에 적합하고 얘는 물때가 보일러에 거의 안 생겨요. 왜냐면 찬물이 공급되는 건 여기 저탕조에 계속 공급되는 거지 보일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는 이 보일러는 증기난방 보일러도 가능해요. 왜? 증기난방 보일러를 해도 갑작적으로 우리가 전열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갑작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아. 근데 얘는 증기난방 보일러를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물이 과부하 생겨서 뜨거운 물은 위로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이 너무너무 올라갈 때 과부하 될까봐 팽창 탱크를 통해서 찬물로 이렇게 식혀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기난방 보일러를 쓸 수 없고 나는 온수 조정 보일러, 소형 보일러를 쓰겠다는 거고 얘는 대규모 난방 보일러를 이용해서도 급탕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효율적이다라고 우리가 안전하고 운영 면에선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운영 면에서는.
그래서 직접 관리 방식은 해가지고, 그쵸? 보일러는 난방용, 우리가 그 급탕과 난방을 따로따로 설치해야 되는 거고, 간접 관리식은 난방용 보일러로 한 번에 가능하고, 연료율은 좋고 나쁘고, 보일러의 물의 처리는 지속적으로 찬물을 계속 하기 때문에 물때가 많이 낀다는 얘기고요. 고압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저탕로의 가열 코일은 필요 없죠. 주로 소규모 건물에 사용하고요. 간접 관리식은 물때가 거의 끼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보일러는요, 한 번 열을 가하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계속 찬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때가 많이 안 생기고, 우리가 규모가 커져도 보일러와 이 그 저탕조는 틀리죠, 위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압의 증가 영향이 없는 거고, 가열 코일은 필요하죠. 안전하니까 대규모 건물에 사용하는 것이 간접 관리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해요? 이 강의를 할 때 이미 제가 설명할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요 그림, 그렇죠? 이런 개통도 가지고 설명을 드려요. 개통도 갖고 설명드리면 이 내용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왜 안 봐도 돼? 이미 설명이 끝난 겁니다. 근데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따로따로 설명하려는 이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공부해야 돼? 제가 이런 개념이 있죠. 급탕의 개념과 공급 배관의 원리를 설명할 때 그냥 들으시면 그냥 문제 맞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부가 쉽죠. 재밌고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중앙식 급탕 설비예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옳은 것만. 자, 옳은 것만. 그 직접 관리식이죠. 자, 간접 관리식입에 고층 건물엔 고압이 견디는 보일러가 필요할 수 있다. 그렇죠. 직접 관리식은. 자, 직접 관리식은 간접 관리식보다 일반적으로 열효율이 높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자, 직접 관리식은 간접 관리식보다 대규모 설비 적합하다? 그렇진 않죠. 자, 직접 관리식은 간접 관리식보다 수처리를 작게 한다? 직접 관리식은 이 보일러에 계속 찬물을 섞어서 물을 끓이니까 수처리를 많이 해야 돼. 물때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러한 지문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돼요? 원리를 잘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니까 1번 기억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 급탕 배관의 유형을 보면 단관식, 복관식이 있어요. 이 단관식은 뭐냐 그러면 보일러에서 이렇게 물을 공급해요. 복관식은 뭐냐? 보일러에서 물을 공급하죠. 근데 얘가 다시 되돌아가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단관식은 이렇게 보일러에서 물이 그냥 연결되는데 얘는 이 쏙꼭지가 다시 되돌아가서 어디까지? 보일러까지 물을 순환시켜줘요. 그럼 비용이 저렴한 게 뭘까? 단관식 비용 저렴하죠. 근데 즉시 온수 획득이 가능하다라면 뭘까요? 복관식 또는 순환식이 돼요. 왜냐하면 이 복관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뜨거운 물을 사용하든 안 하든 계속 물이 순환하는 거고요. 이 단관식은 보일러를 한번 켜졌어. 물이 뜨겁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사이가 물이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찬물을 다 버려야지 뜨거운 물이 공급되는 거고, 얘는 내가 물을 틀면 즉시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계속 순환하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은 비싸지만 즉시 온수 획득이 가능한 것은 복관식이라 그래요. 왜 복관식이냐? 급탄관과 반탄관이 있는 거예요. 됐죠? 배관을 길게 연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단관식, 이런 특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관식 이런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뭐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난방분류에 대한 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생기초지만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부하는 내용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이런 얘기들이 나중에 시설개론과 나중에 실무와 연결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거고, 여러분들 턱걸이 못해도 뭐라고 그래요? 제가 탁자를 놓고 그냥 턱걸이 쉽게 할 수 있게 해드리잖아. 그죠? 여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이렇게 좀만 하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공부가. 재밌어지고. 자, 그럼 아파트의 난방 방식은 이제 뭘까요? 이제 다 알아요. 그쵸? 몇 번일까요? 예, 복사식 난방이라 했었어. 그죠? 자, 퀴즈 두 번째. 온수 난방과 증기 난방 중 설비 비용이 저렴한 건 뭘까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그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증기와 온수 난방 중 방열기가 커야 하는 것, 라디에이터 커야 하는 것은 몇 번일까요? 자, 네 번째, 물과 증기 중 열용량이 큰 것은 몇 번일까요? 자, 그러면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우리가 난방석의 개념인데, 자, 집이 이렇게 있어요. 요 집이 있고, 요 집도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집의 환경 조건은 같아요. 조건이 같다는 얘기 뭐냐면, 자, 우리 집은 그 딴 집보다 추워. 그럼 어떻게 될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죠. 난방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집은 또 어떻게 생각해? 우리 집은 뭐 사실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난방을 조금만 해야 돼. 왜 그랬을까? 열 손실에 관한 문제예요. 집에 우리가 열 손실이 많은 집은요, 창문이 크고 단열이 잘 안 되면 열이 많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고요. 단열이 잘 되고 적당하게 이제 우리가 기밀성 있는 어떤 이렇게 그 공기들이 순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잘 좋은 집을 만들면 열 손실이 작아서 조금만 난방도 따뜻해요. 그러면 이 두 집의 열 손실 열량이 13,500kcal가 1시간 동안에 소모가 된다고 칠게요. 두 집 둘 다 똑같아요. 조건이. 똑같아. 그럼 둘 집 다 우리 열이 빠져나가는 그 량이 1시간 동안에 13,500kcal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는 뭐 설치할 거냐? 여기는 1번이 온수니까 온수 라제타 설치하고 얘는 증기 라제타 설치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난방석의 개념이 뭐냐면 난방석의 개념은 13,500kcal의 열이 빠져나가니까 온수 같은 경우죠. 온수 같은 경우 450 곱하기 라제타 면적으로 하면 같아져요. 같아지고 13,500kcal의 열량이 증기는 650kcal/m제곱/hour니까 이렇게 해서 A2를 구하면 라제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손실될 열량만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표준 방열량이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 표준 방열량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시간 동안 라제타 1제곱이 온수는 450kcal를 공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기는 650 단위 생략 kcal/m제곱/hour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A1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온수의 경우는 30제곱의 라제타가 필요하고요. 자, 얘를 나눠줘 얼마가 필요하죠? 약 증기 난방은 20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볼게요. 방열기가 뭐가 더 크죠? 방열기가 큰 것은 온수 난방이 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설비 비용은 뭐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라제타 30제곱 하는 거와 20제곱 하는 게 어디가 더 돈 들어요? 얘가 돈이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비 비용은 우리가 배관 직경도 온수는 커야 돼. 왜? 이 필요한 시간에 30제곱의 물을 옮기는 거와 필요한 1시간에 20제곱 옮기는 거 생각하면 얘는 배관이 커야 되고 얘는 배관이 작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온수 난방은 방열기도 커야 되고 배관도 크니까 설비비가 저렴하다 그러면 증기가 더 저렴해요. 온수가 아니라. 온수 난방이 더 비싸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합리적이죠. 과학적이잖아요. 저는 강의를 할 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아주 단순하게. 난방석의 개념이 이런 얘기거든. 우리 집에 얼마만큼 라제타가 필요하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쉽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마 비용한 방식은 분명히 증기난방이라는 게 아마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공부하시면 당연하지라고 나오는 거. 지금은 뭐예요? 당연하지. 그쵸? 당연하지. 자, 그럼 네 번째. 물과 증기 중 열용량이 크다 그러면 열용량은 뭐냐? 질량, 단위 질량과 비열이에요. 그런데, 자, 열용량이 크다 그러면 물이 훨씬 커. 무슨 생각을 해? 기분이 되게 나빠요. 아닌 것 같은데. 열용량이 뭐라고? 단위 질량. 물은 1000kg이야. 1m 세제곱에. 곱하기 비열이 1kcal/kg 도시가 돼요. 얘가 물이에요. 물. 곱하면 1000이 나오죠. 단위 생략하고. 증기는 얼마일까? 증기는요, 이 무게가, 뭐, 암정이나 이거에 따라 달라지니까 아주 작아. 아주 무게가 작은데, 증기는 물이 1이다 그러면 0.44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 곱해봐야. 물이 뭐라 그래? 잽이 안 되죠. 물이 어마어마하게 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물의 요령량이 엄청 큰 거예요. 증기랑 뭐라 그래? 너랑 비교할 수 없어. 너무너무 작으니까. 작은 거에서 작은 걸 곱하면 어떻게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면 되냐면 야, 이거는 물이 요령량이 엄청 크다. 그럼 왜 요령량이 있을까? 요령량이 큰 소재는 재료는 서서히 가열되고요.
서서히 식는다. 다시 뭐라고요? 서서히 가열되고 서서히 식요. 증기는 어떨까? 급격하게 가열되지만 급격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우리가 열용량을 이용한다면 물과 증기 중에 주거용을 쓴다. 어디 적합할까? 주거용은 물을 쓰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죠. 왜? 급격한 것보다 서서히 가열되고 서서히 식은 게 훨씬 나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 장기간 있는 이런 공간엔 물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간헐적으로 잠깐 따뜻해졌다 사람들이 헤어진다 그러면 증기가 효과적인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열용량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난방 유형인데 이 난방 유형에 보면 공부하는 거죠. 대류난방, 매체를 이용하는 거, 열매체를 이용해서 따뜻하게 하는 대류난방은 증기난방, 고온수난방, 온수난방 이런 게 있고요. 우리가 복사난방, 우리 아파트나 주택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건 복사난방이라고 해서 물을 이용하긴 하지만 이 개념을 보면 매체 없이 전자파 형태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계속 이동하는 복사열 개념이에요. 그 태양열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건 뭐예요? 공기가 없는 그 중간 과정에도 이동하죠. 그게 바로 복사 에너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사 난방은 매체 없이도 열을 이용하니까 우리나라 아파트나 주택 방식은 복사 난방 방식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온풍 난방기 같은 거 이렇게 덕트 같은 걸 통해서 공기를 공급하는 이런 걸 그냥 간접 난방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일단 대류 방식인데 대류 방식은요. 자, 건물 하나 그려놓고 여기 창문이 있고 라제타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떨까? 찬 공기가 이렇게 더워져서 천장에 있다가 식으면 다시 기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는 온도가 높죠. 여기 온도는 낮죠. 이 바닥에 있는 건 뭐예요? 공기가 차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더운 건 막 위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난방을 하는 게 대류난방이니까 이 증기난방이나 온수난방 같은 대류난방 방식은 상하 온도차가 큰 방식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이제 여기 바닥에 온수 난방 배관을 이렇게 설치하는 이 아파트나 이런 그 공간들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계속 열을 보내줘요. 열을 보내주면 어떻게 될까? 이 표면열이 훈훈해서 거의 균일한 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바닥이고 벽이고 천장이고 할 것 없이 약간의 미지근한 열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복사난방 같은 경우는 상하 온도 차가 거의 없는 방식이에요. 이해되겠죠? 훨씬 더 쾌적한 게 복사난방 방식이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열원의 공급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요. 열원에 따른 공급을 보면 우리가 이제 중앙에 보일러실이 각각 아파트마다 있는 이런 중앙난방이 있을 거고요. 지역난방 공사에서 큰 초대 규모 보일러를 가지고 이렇게 배관으로 공급해주는 지역난방 공사 같은 지역난방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아파트마다 보일러가 필요 없는 방식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지역난방 공사예요. 왜냐하면 지역난방 공사는 아파트에는 보일러가 없고 지역난방 공사에만 있고요. 이 아파트에는 뭐가 필요할까? 열교환기. 다시 뭐라고요? 열교환기. 주로 판형이 열교환기가 많이 쓰여요. 자, 무슨 열교환기? 판형이 열교환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열교환기만 있으면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역난방에는 아파트의 보일러가 필요가 없어. 뭐가 필요하다고요? 열교환기. 다시 뭐라고요? 열교환기. 지금 방금 좋으시다가 물어보니까 그때 그쵸, 좋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꿈은 목표를 해서 꿈을 꾸는 거지 수업 시간에 꿈을 꾸면 안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 개별 난방. 개별 세대마다 보일러 설치하면 개별 난방이라 하고요. 중앙 난방은 중앙 기계실에 보일러를 두는 방식이고, 지역 난방은 아까 얘기했지만 지역 난방에 초대 규모가 있고 아파트 보일러실은 보일러가 없고 열교환기만 있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교환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증기난방이죠. 증기난방, 증기 라제타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기난방은 열용량이 작다. 어때요? 아시겠죠? 증기 열용량이 작아요. 왜? 질비하다로 해서 단위 질량 곱하기 비열인데, 그 증기는 워낙 그 무게도 가볍고요. 그렇죠? 1m 세제곱해봐 얼마 안 돼. 그 다음에 그 비열도 작은 편이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 굉장히 열용량이 작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열 시간이 짧고,
서서히가 아니라 급격하게 가열되니까 10시간이 짧고 간헐적 난방에 적합하다라고 했고요. 고온 난방을 하면 방열기가 작아도 무방하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과학적이잖아요. 그쵸? 방열기가 작아도 무방하고 배관지름도 작아도 돼. 왜? 무엇에 비교하니까? 온수와 비교하니까. 이런 것들이 늘 출제 빈도가 높았던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증기난방의 특징은 이렇게 볼 수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온수난방이에요. 우리가 증기난방에 비해 요령량이 커요. 그쵸? 예열 시간이 그래서 길어지고 지속난방에 적합하고요. 방열 온도가 낮아. 발열기는 커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증기난방보다 온수난방의 그 방열기 라제타크이가 커져야 된다는 거 분명히 과학적으로 제가 증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큰 방열기에 배관지름이 있어야 되니까 방열기에 필요한 배관지름도 커야지 될 거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온수난방의 특징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난방이죠. 복사난방은 아까 얘기했지만 바닥에 온수배관을 매립해 공급하는 방식이고요. 자,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설치되는 난방 방식으로 상하 온도차가 크지 않고요. 쾌적한 방식.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 복사난방 같은 경우는 고장나면 굉장히 수리비가 비싸지는 거 아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복사난방은요, 우리가, 서서히 가열되고 서서히 식기 때문에 외기 온도가 급변할 때 내가 온도 조절해서 맞추겠다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더라. 가장 쾌적한 방식이고 설치 중이 가장 비싼 방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외기 급변할 때 방열량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그쵸? 갑자기 뭐 춥다고 해서 야 볼로 더 틀어. 그것도 갑자기 뜨거워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쵸? 네. 지속난방에 적합한 방식이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 대류 난방의 표준 방열량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기 좋게 킬로칼로리 단위를 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뭐가 나온다? 요즘 단위가 킬로와트/제곱이 나오는데 숫자가 좀 너무 작아서 외우기 힘드니까 저는 이렇게 예를 들었던 거예요. 표준 방열량. 라제타 1제곱이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숫자로 표현해서 제가 강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근엔 이렇게 단위를 이렇게 많이 쓰니까 0.76, 0.523이라고 외우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암기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거. 왜? 너무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외우려고 하면 지쳐요. 지치니까 원리를 알았으니까 우리 보고 또 보고 누구? 김건일 교수의 수업 듣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만 감 잡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예시 문제가 나오는데 바닥 복사난방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옳지 않은 거. 자, 온풍 난방보다 천장 높은 대용으로 난방 효과가 좋고요. 자, 매간이 구조체 매입되는 열매체 누설 시 유지 보수가 어렵고요. 실의 예열 시간이 길어지고요. 온도 분포 차이가 크다? 그렇지 않죠. 복사난방은 균일한 편이라 했었죠. 그러니까 틀렸네. 그죠? 그 다음에 방바닥이 시원하죠.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아진다는 건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방바닥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아진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난방 방식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물어봤어요. 첫 번째, 온수난방은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예열 시간이 짧아? 아니죠. 길죠. 간헐 운전에 적합하지 않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강좌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뭐 길지 않은 시간에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 여러 지역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그렇죠? 울산 뭐 여러 지역에서 오셨는데 사실 우리 강좌가 뭐 짧기 때문에 약간 약간 뭐 아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제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하실 겁니다. 뭐 여러분의 공부는 뭐 지금 시작이에요. 뭐 사실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 사실 쉽다라고 할 수 없어요. 물명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함께 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함께해서 더 좋은 길, 합격으로 함께 가고 싶다는 제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는 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노력은 우리가 현재 이렇게 그 시설개론 김건일 교수와 함께 보고 또 보고 다시 보면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합격, 그쵸? 시험장에 가시면 전부 다 답이 잘 보일 수 있는
방향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렇게 생기초 강좌 장시간에 걸쳐서, 짧지만 장시간이죠. 여러분 마음속엔 나름대로 귀중한 만남이 될 거고 하니까 합격하실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시설교는 누구? 김건일 교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